엄지공주.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아이가 없는 부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리 원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남편도 없이 오랫동안 혼자 살았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간절히 소원했고 요정이 밤마다 기도하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늙은 마법사를 통해 요정의 아이가 든 꽃씨를 주기로 했죠. 이건 특별한 꽃이라오. 부디 내 말을 믿고 이 꽃씨를 정성껏 키워보는 게 어떻겠소? 꽃이 피는 날이 올 때쯤이면 당신에게 분명 답이 있을 거요. 부인은 자신의 간절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마법사의 말에 꽃씨를 사왔고 자그마한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러자 오래지 않아 싹이 나오더니 꽃봉우리가 맺혔어요. 그녀는 탐스러운 꽃봉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꽃이 피기까지 다정한 말들을 속삭이며 더욱 정성껏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언제나처럼 화분에 물을 주며 아침 인사를 건네던 부인 앞에 꽃봉우리가 피어났어요. 부인은 꽃이 피는 순간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꽃 속 안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답니다. 아이는 겨우 엄지 손가락만한 크기였기 때문에 부인은 아이를 엄지공주라고 불렀어요. 그녀는 엄지공주를 너무나도 소중히 했고 엄지공주를 위해 작은 옷이며 필요한 것들을 손수 만들어줄 정도로 사랑했지요. 덕분에 엄지공주는 부족할 것 없이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지내며 무척이나 잘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참 예쁘구나. 우리 아들 섹시 삼으면 딱 좋겠는걸. 창가에서 부인이 마련해준 작은 이불을 덮고 곤히 자고 있던 엄지공주를 발견한 늙은 두꺼비가 중얼거리더니 창을 넘어 들어와선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던 엄지공주를 부인 몰래 업어가 버린 것이에요. 얼마 후 날이 밝자 잠에서 깬 엄지공주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사방에 물밖에 없는 연못 위 커다란 연잎 위에 있었으니까요. 여긴 어디지? 나는 분명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엄지공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한참 두리번거리고 있자 어디선가 늙은 두꺼비가 연잎 위로 훌쩍 뛰어 올라오더니 말했어요. 이제 일어났구나. 무슨 잠이 그리 많은지 앞으로는 좀 더 부지런해야 할 게다. 누구세요? 당신이 절 이리로 데려오신 건가요? 그럼 여기 나 말고 누가 널 데리고 왔겠니? 왜 그러셨어요? 절 집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커다랗고 축축한 몸으로 말하는 두꺼비를 무서워하며 부탁하는 엄지공주를 보고 늙은 두꺼비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이런 쫑알쫑알 말이 많구나. 가긴 어딜 가. 너는 이제 내 아들과 결혼할 거고 그럼 여기서 살게 될 텐데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뭐라고요? 저보고 알지도 못하는 두꺼비와 결혼을 하라고요? 안 그래도 인사시킬 참이었으니 호들갑 떨 것 없다. 내 아들은 아주 잘생겼으니 너도 분명 마음에 들 게다. 늙은 두꺼비는 아들을 불렀고 엄지공주 앞에 나타난 아들 두꺼비는 엄지공주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두꺼비는 색시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저런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엄지공주는 듣고 있지 않았고 넓기만 한 물 웅덩이 한가운데서 도망갈 방법도 없다는 생각에 훌쩍거리고 있을 뿐이었지요.
엄지공주가 계속 울기만 하자 두꺼비는 무안했는지 그렇게 울어봐야 소용없을 거라고 심술을 부려댔고 이내 멋진 집을 보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며 열심히 돌아다니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엄지공주는 두꺼비의 집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이 집에 가지 못한다는 것과 홀로 걱정하고 있을 부인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지요. 바로 그때 물속 깊은 곳에서 두꺼비 모자의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던 물고기 한 마리가 슬그머니 다가와 울고 있던 엄지공주에게 속삭였어요. 두꺼비들은 언제나 정말 제멋대로의 욕심쟁이죠. 울지 마요, 아가씨. 내가 도와줄게요. 물고기는 연잎의 굵은 줄기를 입으로 물어 싹둑 잘라내 주었어요. 그러자 연잎은 물길에 따라 동동 떠내려갔지요. 그러다가 물살을 타고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엄지공주가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한 두꺼비는 하던 일을 놓고는 헐레벌떡 엄지공주가 타고 있는 연잎을 쫓기 시작했지요. 어딜 가는 거야? 너는 이제 내 색시라고. 이리 돌아와. 엄지공주는 잔뜩 골이 나서 쫓아오는 두꺼비를 보고 불안해했지만 다행히도 빠른 물살이 두꺼비를 멀리 떼어내 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물살이 느려지기 시작했고 멀지 않은 곳에서 자신을 찾는 두꺼비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엄지공주는 잔뜩 화가 난 두꺼비에게 다시 잡히는 것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물밑에서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물고기 떼가 다가오더니 말했어요. 걱정 마요. 두꺼비에게 다시 가진 않게 해줄게요. 아름다운 물고기들은 엄지공주의 연잎을 머리에 이고 빠르게 헤엄쳐가며 두꺼비를 멀리 떼어내 주었습니다. 마침내 두꺼비가 지쳐서 쫓아오길 포기하자 물고기들은 더 이상 헤엄치지 않았고 더는 두꺼비가 오지 않을 거라며 순식간에 가버렸어요. 엄지공주는 물고기들 덕분에 두꺼비를 피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물 위에 있었고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길이 없었지요. 엄지공주가 혼자 남아 불안해하며 고민하는 사이에 웬 나비가 날아왔습니다. 여기서 혼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 혼자 있으면 위험할 텐데. 나도 이런 곳에 있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 혼자선 움직일 수가 없어. 부탁이야, 나비야. 나 좀 도와줘. 그러자 나비는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이내 덩굴줄기를 끌어오더니 엄지공주에게 내밀었어요. 엄지공주가 줄기를 붙잡자 나비는 줄기를 힘껏 끌어다 연잎을 물가 근처 땅이 닿는 곳까지 옮겨주었지요. 그렇게 엄지공주가 땅 위로 옮겨서자 나비는 이제 됐다고 앞으로 조심하기만 하면 될 거라며 인사를 하고 가려던 참이었는데 엄지공주가 가려던 나비를 붙잡고 부탁을 하였어요. 잠깐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비야. 하지만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말해봐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들어줄게요. 날 좀 집에 데려다 줬으면 해. 여긴 모든 게 너무 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 오,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어서 제 등에 타세요. 높은 곳에서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엄지공주는 나비에게 고마움을 말하며 그 등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나비는 곧 크고 무성한 풀 사이를 날아오르기 시작했고 풀숲 사이에 있을 땐 볼 수 없었던 풍경 전체가 다 보이는 것 같았지요. 엄지공주가 어느 쪽으로 가야 집으로 향할 수 있을지 알 것 같은 기분에 고개를 쭉 빼보던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붕붕 하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와선 나비의 등 위에 있던 엄지공주를 낚아채 나비보다 빠르게 날개짓을 하며 곧장 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풍뎅이는 처음에는 한눈에 귀엽게 생긴 엄지공주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고 친구들에게 돌아와서 제가 나비로부터 빼앗아 온 것이라고 자랑했죠. 하지만 정작 풍뎅이가 엄지공주를 친구들에게 보이자 저것 좀 봐. 수염도 없고 날개도 없잖아. 게다가 다리가 2개뿐이야. 징그럽게 저게 뭐람? 괴물이야. 풍뎅이의 친구들은 도망가 버렸고 풍뎅이는 친구들에게 자랑하려던 것을 망치게 되자 엄지공주의 탓을 하며 성질을 내고는 휑하니 가버렸답니다. 결국 외톨이가 된 엄지공주는 어느새 바람도 많이 불고 몹시 추워진 숲속에 혼자나마 헤매게 되었습니다. 엄지공주는 떨어진 나뭇잎으로 제 몸을 감싸고 몇 날 며칠 한참을 돌아다니던 중에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안도감에 문을 두드리자 둘째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너는 누구니? 저는 엄지공주라고 해요. 아주머니, 여기서 좀 쉬게 해주세요.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는데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못 걷겠어요. 아이고, 길을 잃었다니. 이 추운 날 고생했겠구나. 얼마든지 쉬어가렴. 어서 들어와. 둘째 아주머니는 엄지공주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따뜻한 스프와 빵 같은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었어요. 덕분에 엄지공주는 오랜만에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친절한 둘째 아주머니는 엄지공주를 딸처럼 예뻐했어요. 덕분에 엄지공주는 추운 겨울 동안에 둘째 아주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째 아주머니네 집에 두더지 아저씨가 놀러 왔어요. 두더지 아저씨는 엄지공주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고 이후에 온갖 선물들을 가지고 매일같이 둘째 아주머니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둘째 아주머니를 향해 말했지요. 둘째 아주머니, 제가 엄지공주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엄지공주를 친딸같이 여기고 계신 아주머니에게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나이는 좀 많았지만 너그럽고 가진 재산이 많았던 두더지 아저씨의 말에 둘째 아주머니는 부유한 두더지라면 엄지공주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고 엄지공주에게 두더지 아저씨의 뜻을 기쁜 듯이 전했어요. 엄지공주는 뚱뚱하고 늙은 두더지와 결혼하는 것이 싫었지만 여태 자신을 보살펴준 둘째 아주머니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탓에 할 수 없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둘째 아주머니를 통해 상황을 전해들은 두더지 아저씨가 바로 다음 날 자기 굴로 엄지공주를 초대했어요. 두더지는 엄지공주에게 자신의 부유한 집을 보여주고 친절하게 대접해주면 엄지공주가 자신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엄지공주가 두더지의 굴에 찾아왔을 때 굴 안에는 날개를 다친 제비 한 마리가 몹시 아파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저씨, 왜 제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친구 어딜 다쳤는지 날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기에 잠시 데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서 어쩌면 좋을지. 날개가 아픈가 봐요. 아저씨, 제가 돌봐주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아이고, 얼마든지 그러도록 하십시오.
얼굴만큼 마음씨도 참 예쁘군요. 엄지공주는 아파하는 제비가 너무나 가여워 두더지 집이라는 것에도 아랑곳 않고 몇 번이나 찾아왔고 제비의 상태를 들여다보며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두더지는 더욱더 흐뭇해했지요. 자신의 굴에 어려워하지 않고 찾아드는 모습에 엄지공주도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친절하게 다친 자를 보살피는 모습에서 좋은 신부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두더지는 엄지공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제야 두더지와의 문제를 떠올려낸 엄지공주는 이제 와서 거절을 하기도 어려워졌음을 알고 고민에 빠졌지요. 그러는 사이에 이미 한껏 신이 난 두더지가 엄지공주가 부끄러워 대답을 못하는 것이라고 여기고는 혼자서 식을 계획하고 날짜를 잡고 결혼을 서둘렀지요. 그렇게 결혼이 정해지고 날짜가 점점 가까워져 오자 엄지공주는 매일같이 제비를 찾아와 보살피면서도 자꾸만 한숨이 늘어갔어요. 어쩌면 좋아. 두더지 아저씨랑 결혼하기 싫은데. 하지만 들쥐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거고 너무 좋아하시니 이제와 하기 싫다고 하는 것도 어렵게 돼버렸어. 엄지공주의 다정하고 상냥한 보살핌으로 그녀를 좋아하게 된 제비는 엄지공주의 슬픈 얼굴과 고민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이 가고 결혼식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어느 날 마침내 제비가 말했습니다. 엄지공주님, 제 날개는 이제 충분히 나았습니다. 곧 봄이 돌아오면 고향인 남쪽 나라로 날아갈 수 있어요. 두더지와 결혼한다면 평생 어두운 굴 속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 함께 달아납시다. 저도 여기서 달아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가버리면 들쥐 아주머니가 너무나 실망하실 거예요. 제비의 말에 엄지공주는 갈등했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사양했어요. 들쥐 아주머니에게 입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그대로 도망가 버리는 것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결국 엄지공주는 상처를 회복한 제비를 두더지 굴에서부터 떠나게 배웅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두더지와의 결혼식을 하게 되었지요. 들쥐 아주머니와 함께 땅속 동물들이 모조리 나와 떠들썩하게 축하를 해주는 시기 시작되고 신부 입장이란 순서에 따라 두더지를 향해 걸어나가던 엄지공주의 얼굴은 어둡기만 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두더지 굴을 떠나 진작에 고향으로 떠날 줄 알았던 제비가 쏜살같이 날아들더니 놀라서 아수라장이 된 식장 한가운데서 엄지공주를 낚아채 등에 태우고는 멀리 날아올라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어요. 두더지는 못된 제비가 은혜도 모르고 신부를 납치해 갔다고 펄펄 뛰었지만 제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날아가기만 했죠. 엄지공주는 날아가는 제비의 등에서 추락할까봐 꽉 붙잡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놀라서 말했어요. 제비님, 고향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그냥 갈 수 없어서 다시 왔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엄지공주는 제비의 말에 따라 남쪽 나라로 날아갔고 그곳에서 자신과 꼭 닮은 작은 몸을 가진 꽃의 요정들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제비님, 저와 똑같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네, 꽃의 요정님들이랍니다. 요정들은 엄지공주와 제비를 밤같게 맞아주었고 덕분에 제비와 엄지공주는 한가롭고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엄지공주는
꽃의 요정들 사이에서 꽃의 요정 왕자를 만나게 되었지요. 둘은 조금씩 친해진 끝에 서로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비는 그간 여기저기서 시달린 엄지공주를 생각하며 섣불리 고백조차 못해보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왕자에게 끌리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요. 하지만 역시 자신과 있기보다는 왕자와 있는 것이 엄지공주에게 더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녀의 행복을 빌며 엄지공주의 마음을 왕자에게 전해주며 둘이 잘되게 도와주었지요. 마침내 왕자는 엄지공주에게 청혼을 했고 엄지공주는 왕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에 왕자와 결혼한 엄지공주는 요정왕비가 되어 겉에 요정들이 있는 곳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장화시는 고양이. 옛날 어느 방앗간 주인이 세 아들에게 물레방아와 당나귀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만을 유산으로 남긴 채 죽었어요. 그래서 맏아들은 물레방아를 가졌고 둘째 아들은 당나귀를, 막내 아들은 고양이를 가지게 되었지요. 막내 아들은 불만이 많아서 투덜댔어요. 형들은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저깟 고양이 한 마리를 먹어치우고 나면 고양이 가죽으로 옷소매 한쪽이나 겨우 만들까 말까 하겠지. 그러고 나면 나는 굶어 죽고 말 거야. 고양이는 주인이 하는 말을 다 들었지요. 하지만 못 들은 척하고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주인님은 제게 가방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화 한 켤레를 장만해 주십시오. 가시덤불이라도 별탈 없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장화 말이지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주인님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유산을 받은 게 아니시라는 것을 잘 알게 되실 겁니다. 막내 아들은 고양이의 말을 그다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내 아들은 고양이가 꾀를 잘 내는 것을 예전에 몇 번 본 적이 있었지요. 쥐를 잡아먹으려고 물구나무 서듯이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밀가루 속에 숨어서 죽은 채 하는 것을 본 적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고양이는 배고픔과 가난을 그런 재주 하나로 헤쳐나가야 하는 자기 처지에 슬퍼하지도 않았지요. 자기가 요구한 장화를 손에 넣자 고양이는 아주 우아하게 장화를 신었어요. 그리고는 턱하니 목에 가방을 걸고 두 앞발로 가방끈을 꽉 움켜쥔 다음 토끼가 우글우글하는 토끼 사육장을 향해 힘차게 떠났어요. 고양이는 토끼 사육장 앞에서 가방 속에 밀기울과 토끼풀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 다음 양 팔다리를 뻣뻣이 펼치고 누워서 죽은 신용을 하며 아직 순진한 어린 토끼가 걸려들기를 기다렸지요. 밀기울과 토끼풀을 먹으려고 가방 속으로 기어 들어오는 어수룩한 토끼를 기다린 것이죠. 고양이는 그렇게 벌렁 눕자마자 곧바로 자기의 속셈이 딱 맞아 떨어지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어요. 어린 토끼가 가방 안으로 쏙 들어왔거든요. 고양이는 재빨리 가방끈을 잡아당겨서 단번에 토끼를 잡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죽였어요. 고양이는 토끼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궁전으로 가서 왕에게 아련을 청했지요.
시종들이 고양이를 왕의 접견실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고양이는 정중하게 왕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말했어요. 폐하, 이것은 드카라바 후장님이 폐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육장에서 잘 키운 토끼를 한 마리 잡아왔으니 받아주시면 크나큰 영광이겠습니다. 드카라바 후작이란 고양이가 자기 멋대로 붙인 막내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내 주인에게 전하여라. 아주 고맙게 받았고 선물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왕은 기뻐하며 대답했지요. 그 다음번에 고양이는 보리밭에 가서 몸을 숨겼어요. 여전히 자기 가방을 열어두었지요. 그러자 곧 새 2마리가 가방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고양이는 가방끈을 잡아채어 새 2마리를 한꺼번에 잡았지요. 고양이는 다시 왕에게 가서 정중하게 새 2마리를 바쳤답니다. 전에 토끼를 바쳤듯이 말이지요. 이번에도 왕은 아주 흡족해 했고 고양이에게 하사금도 내렸답니다. 고양이는 그런 식으로 2-3달 동안 계속해서 왕에게 꼬박꼬박 선물을 바쳤어요. 자기 주인 드카라바 후작이 사냥터에서 잡은 것이라고 둘러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는 왕이 딸과 함께 강가로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왕의 딸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였지요. 고양이는 막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말만 잘 들으신다면 주인님의 인생이 확 달라질 겁니다. 제가 주인님의 팔자를 모두 고쳐드리지요. 주인님은 강으로 가서 내가 일러주는 곳에서 헤엄을 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일은 모두 내게 맡기세요. 막내 아들은 고양이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강에서 한참 헤엄을 치고 있는데 왕의 마차가 그 옆을 지나갔어요. 이때다 싶은 고양이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드카라바 후장님께서 물에 빠지셨어요!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들은 왕은 마차 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왕은 고양이를 바로 알아보았지요. 사냥터에서 잡은 짐승을 수없이 바친 그 고양이였으니까요. 왕은 시종들에게 빨리 드카라바 후작을 구해주라고 명령했어요. 시종들이 막내 아들을 강에서 꺼내는 동안에 고양이는 마차로 다가가서 왕께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인이 헤엄치는 동안에 도둑놈들이 와서는 주인님의 옷을 훔쳐갔다고요. 아무리 도둑이야를 외쳐도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지요. 사실 이 대담한 장난꾸러기 고양이는 이미 주인의 옷을 커다란 바위 밑에 숨겨 두었답니다. 왕은 즉시 하인들에게 왕의 옷장에서 가장 멋진 옷 한 벌을 가져와 드카라바 후작에게 입히라고 명령했어요. 왕으로서는 후작에게 대단한 호의를 표시한 셈이었지요. 막내 아들은 왕이 하사한 멋진 옷을 입자 아주 늠름하고 멋진 귀족의 모습으로 확 변했어요. 원래 막내 아들은 잘생기고 건강한 젊은이였거든요. 공주는 그런 후작이 아주 마음에 들었지요. 드카라바 후작이 아주 정중하게 부드러운 시선으로 공주를 보자 공주는 걷잡을 수 없이 사랑에 빠져버렸답니다. 왕은 후작을 마차에 태워 같이 산책하기를 원했어요. 고양이는 자기 계획이 성공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는 뛸 듯이 기뻤지요. 고양이는 일행을 앞질러 갔어요. 넓은 초원에 다다른 고양이는 낯을 아는 농부들에게 말했어요.
낯질하는 여러분, 그대들이 지금 낯질하는 이 초원이 드카라바 후장님의 소유지라고 왕께 말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게 될 것이오. 왕은 낯질하는 농부들에게 이 초원이 누구의 소유지냐고 물었어요. 이것은 드카라바 후장님의 소유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 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두들 고양이의 무서운 협박에 잔뜩 겁을 먹었기 때문이죠. 후작, 당신은 재산이 대단히 많구려. 왕은 드카라바 후작에게 말했어요. 배야, 이곳은 해마다 꼬박꼬박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초원이랍니다. 후작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어요. 고양이는 계속해서 일행을 앞서갔지요. 이번에는 추수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고양이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추수하는 여러분, 그대들이 지금 추수하는 이 보리밭 전부가 드카라바 후장님의 소유지라고 왕께 말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게 될 것이요. 잠시 후 왕은 그곳을 지나갔어요. 왕은 이 보리밭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싶어 근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요. 이 밭은 드카라바 후장님의 것입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왕은 더욱더 후작이 마음에 들었어요. 고양이는 계속해서 왕의 마차보다 앞서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협박을 했습니다. 왕은 드카라바 후작이 재산이 매우 많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지요. 마침내 고양이는 아름다운 성에 당도했어요. 성의 주인은 식인 괴물이었지요.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풍요로운 성이었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땅들이 다 이 성의 소유지였거든요. 고양이는 성의 주인이 어떤 식인 괴물인지 무슨 능력이 있는지 이것저것 알아보았어요. 그런 다음 고양이는 식인 괴물에게 아련을 요청했어요. 식인 괴물님의 성 근처를 지나가는 중인데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영광을 누리고 싶다고 말했지요. 식인 괴물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로 정중하게 고양이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아주 편한 자세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고양이가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말하더군요. 당신이 온갖 종류의 짐승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사자나 코끼리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이 맞다. 식인 괴물은 의기양양하게 답하더니 불쑥 덧붙였어요. 당장 보여주지. 내가 사자가 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고양이는 자기 눈앞에 사자가 나타나자마자 당장 지붕 처마위로 도망쳤죠. 잠시 후 고양이는 식인 괴물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을 보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정말이지 너무나 무서웠다고 말을 했지요. 사람들이 또 내게 장담하더군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동물로 변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쥐나 생쥐로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만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불가능? 식인 괴물은 발끈하고 화를 냈어요. 그렇다면 내가 보여주지. 식인 괴물은 즉시 조그만 생쥐로 둔갑했어요. 그리고는 마루 위를 쭈르르 달리기 시작했지요. 고양이는 그런 생쥐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한 입에 덥석 삼켜 버렸답니다. 그동안 왕은 식인 괴물의 아름다운 성 앞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왕은 성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 했어요.
고양이는 성 앞에 다리를 지나는 왕의 마차 소리를 듣자 재빨리 달려나가 말했어요. 폐하, 드카라바 후장님의 성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뭐라고? 아니 후자, 이 성도 당신 거란 말이오. 세상에 이렇게 멋진 정원과 건물은 처음 보는구려. 자, 성안도 좀 보여줄 수 있겠소? 왕은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후작은 공주를 친절하게 안내하며 왕의 뒤를 따라서 성 안의 넓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식인 괴물이 자기 친구들에게 베풀려고 준비한 화려한 만찬이 차려져 있었지요. 식인 괴물 친구들은 바로 그날 만찬에 초대되었는데 왕이 그곳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감히 들어오지 못했답니다. 드카라바 후작의 인품에 반한 왕은 자기 딸도 후작을 몹시 좋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거기에다가 후작이 대단한 재상가인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요. 왕은 포도주를 연거푸 대여섯 잔을 들이킨 후에 후작을 향해 말했어요. 후작, 그대가 내 사위가 되는 일은 오직 그대의 결정에 달려있다오. 후작은 아주 정중하게 절을 올린 다음 왕의 명예로운 요청을 기꺼이 수락했지요. 후작은 당장 그날로 공주와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고양이는 대영주가 되었지요. 그리고 생쥐 뒤를 쫓는 일은 아주 심심할 때 가끔씩 했다고 하지요. 드카라바 후작이 된 막내 아들은 공주와 아주 오랫동안 고양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숲속의 마녀. 옛날에 한 가난한 하녀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하녀는 자신의 주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했죠. 그러다가 울창한 숲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숲 한복판에 다다랐을 때 강도들이 숲풀에서 튀어나와서는 모두를 다 죽이는 것이에요. 빠르게 마차에서 뛰어내려서 나무 뒤에 몸을 숨겼던 소녀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어버렸어요. 강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가버린 후에 소녀가 나와보니 너무나 처참하고 무서운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그녀가 울면서 말했어요. 나 같은 어린아이가 이제 어떻게 살라고. 사람 한 명 살지 않는 이 숲을 나가는 방법도 모르는데 이제 굶어 죽을 게 확실해. 그녀가 이리저리 걸으면서 길이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그녀는 어느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하느님께 자신을 보호해달라 기도를 드리고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어디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기다려보기로 결심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녀가 잠시 거기 앉아 있으니까 흰 비둘기 한 마리가 입에 작은 황금 열쇠를 물고서 날아왔어요. 비둘기가 작은 열쇠를 그녀의 손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 큰 나무를 보세요. 가보시면 작은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 자물쇠를 이 작은 열쇠로 여시면 돼요. 거기에 당신이 드실 만한 음식이 잔뜩 있으니 더는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나무로 가보니 나무에 자물쇠가 달려있는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쇠로 열어보니 예쁜 접시에 담긴 빵이 있고 예쁜 컵에 담긴 우유가 있었죠. 그래서 배부르도록 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지금은 모두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나도 피곤한데 그만 잘 수 있었으면. 그러자 그 비둘기가 부리에 다른 황금 열쇠를 물고서 다시 날아와 말했어요. 이번엔 저 나무를 열어보세요. 침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다른 나무에 있는 자물쇠가 있는 문을 황금 열쇠로 열어보니까 아름다운 흰색 침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느님께 자신이 자는 동안 지켜달라 기도를 드리고는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지요. 아침이 되자 비둘기가 작은 열쇠를 물고서 날아와 말했어요. 저기 있는 저 나무를 열어보세요. 옷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무에 있는 문을 열어보니 정말로 금과 보석들로 장식된 공주님들의 의상 같은 화려한 옷들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얼마 동안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비둘기가 매일같이 날아와서 그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니까 살기가 좋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비둘기가 오더니 말했어요.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럼 어서 말하렴 하고 소녀가 말했어요. 그러자 귀여운 비둘기가 말했어요. 제가 당신을 작은 집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시면 화로 옆에 할머니 한 명이 앉아 있는데 당신을 보면 안녕하며 인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절대로 대답을 해선 안 돼요. 할머니가 뭐라 하던지 그냥 두시고 할머니의 오른쪽 편을 지나가면 문이 하나 나올 텐데 그 문을 여세요. 그러면 모든 종류의 반지들이 잔뜩 놓여 있는 방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반지들 사이에서 가장 소박한 반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럼 그걸 집어다가 가능한 한 빨리 여기로 가지고 오시면 된답니다. 소녀는 그 작은 집으로 가서 문에 도착했죠. 거기 앉아있던 할머니가 그녀를 보곤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안녕, 얘야. 소녀는 한마디도 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답니다. 저리 가지 못해? 여긴 내 집이야. 아무도 내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간다. 하지만 소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할머니에게서 도망쳐 곧장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방에 있는 탁자 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반지들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며 놓여 있었지요. 소녀가 몸을 숙여 가장 소박한 반지를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소박한 반지는 없었답니다. 그때 할머니가 손에 세 장 하나를 들고서 몰래 나가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녀가 뒤쫓아가서 세 장을 빼내서 들고 살펴보니까 그 안에 새 한 마리가 부리에 소박한 반지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반지를 꺼내 들고 비둘기에게로 도망쳤어요. 빠르게 숲으로 와서는 흰 비둘기가 날아와서 그 반지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비둘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나무에 등을 기대고 그 비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녀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 나무가
부드러워지더니 나뭇가지들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뭇가지들이 그녀를 휘감는 것 같더니 어느새 두 팔이 되어 있지 뭐예요. 그녀가 돌아보니 나무는 잘생긴 남자였고 그 남자가 그녀를 사랑스럽게 안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마녀로부터 마법에 걸려있던 저를 구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사악한 마녀였답니다. 그녀가 저를 나무로 변하게 했지요. 그리고 매일 낮 2시간 동안만 흰 비둘기로 있게 했답니다. 노파가 반지를 갖고 있는 한 저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었지요. 그때 마찬가지로 나무들로 변해 있던 그 남자의 하인들과 말들도 마법에서 풀려나 그의 옆에 서 있었어요. 그는 모두를 데리고 자신의 왕국으로 갔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자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자님과 소녀는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흰눈이와 빨간 장미. 옛날 외딴 오두막에 사는 어느 가난한 과부가 한 명 있었답니다. 오두막 앞마당엔 두 그루의 장미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하나는 흰 장미들이 피는 나무였고 또 하나는 빨간 장미들이 피는 나무였죠. 그녀에게는 또한 그 두 그루의 장미나무를 닮은 딸이 둘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흰눈이라고 불리는 아이였고 또 하나이는 빨간 장미라고 불리었죠. 그 애들은 세상의 어느 아이들처럼 해맑고 착하고 기분이 상쾌한 아이들이었어요. 특히 흰눈이는 빨간 장미보다 더 차분하고 따뜻했죠. 반면에 빨간 장미는 풀밭이나 들판을 뛰어다니며 나비를 쫓아다니거나 꽃을 따기를 더 좋아했답니다. 하지만 흰눈이는 엄마와 집에 앉아 집안일을 돕는 걸 더 좋아했어요. 할 일이 없으면 엄마에게 책을 읽어주곤 하면서 보냈죠. 두 딸들은 서로를 아주 좋아해 언제나 손을 꼭 잡고 다닐 정도였답니다. 흰눈이가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하고 말하면 빨간 장미가 그래 하늘만큼 땅만큼 하고 대답했죠. 그러면 엄마가 서로 언제나 나누어 가지렴 하고 덧붙여 주었죠. 아이들은 둘만 따로 숲을 돌아다니며 산딸기를 따 모았답니다. 그래도 어떤 짐승들도 그들을 해코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애들을 사랑했죠. 귀여운 산토끼가 그 애들이 손에 담아주는 양배추 이파리들을 먹곤 했고요. 노루가 그들 바로 옆에서 풀을 뜯어 먹었지요. 숫사슴은 폴짝폴짝 그들 옆에서 뛰어다니곤 했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들 위에 앉은 새들은 자기들이 아는 노래는 무엇이든지 불러주곤 했지요. 그런데 가끔씩 너무 늦게까지 숲에 머물다 어둠이 깔릴 때면 그 애들은 이기 위해 나란히 누워 아침이 올 때까지 잠을 잤답니다. 그래서 엄마도 걱정을 하지 않았죠. 한 번은 그들이 숲에서 밤을 보내고 동이 텄을 때 깨어나 보니 그들 옆에 빛나는 흰
옷을 입은 한 아름다운 아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가 일어나더니 그녀들을 아주 상냥하게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숲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아이들이 주변을 돌아보니 그녀들이 잠이 들은 곳 바로 옆에가 절벽이었어요. 한바터면 어둠 속에서 몇 발자국만 더 걸었더라도 낭떠러지기에 떨어질 뻔 했던 것이죠. 엄마가 말했어요. 그건 아마도 착한 아이를 지켜주는 천사님이셨던 모양이구나. 흰눈이와 빨간 장미는 엄마의 예쁜 오두막집을 깔끔하게 했기에 안을 들여다보는 건 늘 기쁨이었죠. 여름이면 빨간 장미가 집을 정리정돈했는데 매일 아침 엄마가 일어나시기 전에 침대맡에 꽃 화환을 올려다 놓았죠. 장미나무에서 따온 장미가 달린 화환이었어요. 겨울이면 흰눈이가 난로에 불을 피우고 솥을 올려놓았지요. 구리로 만든 그 솥을 흰눈이가 얼마나 닦고 또 닦았는지 금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답니다. 저녁에 눈송이가 내리자 엄마가 말했어요. 흰눈아, 문을 잠그거라. 그런 다음 그들은 난로 주위에 앉았지요. 엄마가 커다란 책을 하나 꺼내 읽어주시면 소녀들은 그 옆에서 시를 만들며 열심히 들었답니다. 그들 가까이에 어린 양 한 마리도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고요. 그들 뒤에 있는 나무에는 흰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서 날개 밑에 고개를 푹 쳐박고 자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모두가 그렇게 편안히 모여 앉아 있는데 문 쪽에서 누군가 문을 퉁퉁 쳐대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빨간 장미야, 문을 열어봐라. 안식처를 찾는 나그네인가 보다. 빨간 장미는 불쌍한 나그네일 거라 생각하고 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아니라 곰 한 마리가 문 안쪽으로 쑥 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빨간 장미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요. 어린 양도 매 하고 울었고요. 비둘기는 푸드덕 거렸죠. 흰눈이는 엄마 침대 뒤로 숨었어요. 그런데 그 곰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해칠 생각은 없습니다. 누구도 해치지 않을 거예요. 밖이 너무 추워. 몸이 너무나 얼어서 당신들 곁에서 몸 좀 녹이고 싶을 뿐입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가엾은 곰아, 불가로 와서 누우렴. 너무 가까이 가서 내 털에 불이 옮겨붙지 않게 조심하고. 흰눈아, 빨간 장미야 나오렴. 곰은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거래. 이제 안전하단다. 그래서 그들이 나왔죠. 뒤이어서 어린 양과 비둘기도 다 나왔답니다. 곰이 말했어요. 얘들아, 와서 내 털에 붙은 눈 좀 털어주겠니? 그래서 그들이 빗자루를 가져와 곰의 털을 말끔히 털어주었어요. 곰은 불가 옆에 몸을 쭉 뻗고 누워서는 포근한지 금방 잠이 들었어요. 머지않아 분위기가 포근해지자 아이들이 곰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곰의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자신들의 발을 곰의 등에다 대고 막 두드렸죠. 그러다가 곰이 으르렁거리며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하지만 곰도 좋아했죠. 엄마가 곰에게 말했어요. 곰은 난로 옆에서 자렴. 거기라면 추위와 나쁜 날씨로부터 안전하단다. 동이 트자 아이들은 곰을 보내주었어요. 곰이 눈을 헤치며 숲속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지요. 그런데 곰은 저녁마다 매일 와서 난로 옆에 들어 누웠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로 장난을 치게 내버려 두었죠. 그리고 아이들은 곰에게 익숙해졌답니다. 봄이 되어 만물이 쏟아지자 곰이 흰눈에게 말했어요. 난 이제 가봐야 돼. 여름 동안은 돌아올 수 없을 거야. 왜 어디 가는데 귀여운 곰아? 하고 흰눈이 말했어요. 숲에 가야 해. 가서 사악한 난장이들로부터 내 보물들을 지켜야 해. 땅이 꽁꽁한 겨울엔 그들이 지하에 머무니 나올 일이 없는데 지금같이 땅이 녹은 때엔 난장이들이 땅을 헤집고 나와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보물을 훔쳐간단다. 일단 난쟁이들이 자기들의 동굴 속으로 가져간 것들은 다시 쉽게 되찾기가 어려워서 그래. 곰이 그렇게 가버리려 하자 흰눈이는 아주 슬펐죠. 그래서 망설이며 문을 열어주었더니 곰이 나가다 털 한 움큼이 찢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흰눈이 눈에는 꼭 반짝이는 황금이 보였죠. 곰이 그렇게 서둘러 나가더니 곧 나무들 뒤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어요. 잠시 후 엄마가 두 딸을 숲으로 보내 나무를 주워오게 했답니다. 그들이 땅바닥에 누워있는 큰 나무를 발견했는데 나무줄기 바로 옆에서 뭔가가 폴짝폴짝 뛰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좀 더 다가가 보니 그건 쭈글쭈글 주름이 진 얼굴을 하고서 눈송이처럼 하얀 수염을 1미터까지 늘어뜨리고 있던 난장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그의 수염 끝 한쪽이 나무에 갈라진 틈에 꼭 끼어서 이 작은 친구가 끈에 묶인 강아지처럼 앞뒤로 뛰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할 줄을 모르고서요. 난장이가 시뻘건 눈을 하고서 소녀들을 노려보다 소리쳤어요. 뭘 보고 섰는 거냐? 와서 도와야 할 거 아니야. 거기서 뭐 하시는데요, 난장이 아저씨? 하고 빨간 장미가 물었어요. 보면 몰라, 이 바보 멍청이들아. 하고 난장이가 대답했어요. 요리에 쓸 땔감을 구하러 이 나무를 찢어 가려던 거다. 우리 난장이들은 음식 하나도 곧잘 두꺼운 나무에 구워 먹으니까 너희 인간들처럼 거친 음식은 삼키지를 못해. 그래서 안전하게 이 나무 속에 박고 모든 게 생각대로 데려둔 찰나에 이 망할 놈의 나무가 너무 부드러워 쐐기가 도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나무가 갑자기 오그라들어서 내 이 아름다운 흰색 수염이 끼었지 뭐냐. 너무 꺾이는 바람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이 어리석은 것들아, 지금 웃음이 나와? 응? 이런 얄미운 것들이 있나? 아이들이 힘을 써보았어요. 하지만 수염을 뽑을 수가 없었지요. 너무 꼭 끼어 있었거든요. 내가 가서 누구라도 불러올게 하고 빨간 장미가 말했어요. 이 바보들아, 누굴 왜 불러오려고? 너희 힘은 뒀다 뭐하게. 뭐라도 좀 더 나은 생각을 하질 못하냐? 조급해 마세요.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요. 흰눈이 말했어요. 그러더니 흰눈은 가위를 호주머니에서 꺼내더니 싹둑 하고 수염 끝을 잘라버렸답니다. 그러자 난장이는 나무 뿌리 사이에 놓아두었던 금이 잔뜩 든 보따리를 움켜안으며 투덜거리면서 말했어요. 인간들은 정말 나빠. 내 고운 수염을 자르다니. 이런 버릇없는 것들. 그러더니 보따리를 등에 들러매고 온 아이들에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휑 하니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 후 흰눈이와 빨간 장미가 물고기를 한 마리 잡으러 갔어요. 그들이 개울가에 도착해 보니 커다란 메뚜기 한 마리가 물 앞에서 폴짝폴짝 뛰어대고 있었죠. 그녀들이 뛰어가 보니 아까 그 난장이었어요. 또 뭐라고 계세요? 물에 뛰어들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빨간 장미가 말했어요. 내가 바본 줄 알아. 저 빌어먹을 물고기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게 안 보이냐? 난장이가 낚시를 하려고 앉아있다가 바람이 휙 하고 그의 수염을 낚싯줄에 꼬아 놓았던 거예요. 그러자마자 큰 물고기 한 마리가 덥석 그 수염을 물었던 것이죠. 게다가 힘없는 난장이는 그걸 도로 잡아당길 만큼 힘이 없어서 물고기가 도리어 그를 계속해서 자기 쪽으로 당기고 있었죠. 난장이는 주변의 풀 조각들을 죄다 잡아보며 버텨보았지만 모두 헛수고였죠. 점점 물고기 쪽으로 끌려가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던 거예요. 마침 적당한 시간에 소녀들이 도착한 것이죠. 소녀들이 그를 단단히 잡고 낚싯줄에서 수염을 풀어보려 했지만 모두 허사였어요. 수염들이 자기들끼리 너무 단단히도 엉클어져 있었거든요. 할 수 없이 이번에도 가위를 꺼내 수염을 싹둑 잘라주었죠. 그래서 수염이 조금 또 잘리게 되었답니다. 그걸 본 난장이는 비명을 질렀어요. 이런 나쁜 것들이 내 얼굴을 망가뜨려 놓은 것 좀 봐. 내 수염 한쪽을 또 잘랐어. 그것도 가장 보기 좋은 수염을 잘랐다고. 이제 어떻게 내 친구들에게 얼굴을 내미냐. 이 나쁜 것들아. 그런 다음 난쟁이는 숲풀들 속에 놓아두었던 진주가 가득 든 자루를 꺼내더니 고맙단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휙 하니 돌 뒤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러다가 머지않아 제대로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엄마가 두 아이를 마을로 보내 바늘과 실, 레이스와 리본들을 사오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러려면 거대한 바위가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황야를 지나야 했죠. 그런데 큰 새 한 마리가 공중에서 빙빙 돌더니 바로 소녀들 바로 근처에 앉는 것이에요. 곧바로 크나큰 도움을 요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녀들이 뛰어서 가보니 독수리가 낯이 익은 그 난장이를 움켜쥐고는 날아오르려 하고 있던 찰나였죠. 아이들은 난장이가 가엾다는 생각에 그를 꽉 붙잡고 독수리를 상대로 줄다리기를 하였답니다. 마침내 독수리가 포기하고 가버렸죠. 독수리가 날아가 버리자마자
난장이는 소리를 꽥 지르더니 말했어요. 더 조심해서 당겼어야지. 너희들이 내 갈색 외투를 너무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다 찢어지고 구멍투성이가 되고 말았잖아. 이 천하에 도움이 안 되는 나쁜 인간들아. 그러더니 그는 보석들이 가득 든 자루를 집어들더니 바위 아래에 있던 구멍 속으로 또다시 쑥 미끄러져 들어가 사라지고 말았죠. 이때쯤에는 소녀들도 이 난쟁이에게 익숙해 있어서 가던 길을 계속 가 물건들을 샀어요. 그녀들이 집에 돌아가려고 그 황야를 다시 건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황야에 누가 올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한 그 난장이가 자신의 자루에서 보석들을 깨끗한 땅바닥 위에 재다 쏟아붓고 있었어요. 소녀들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지요. 그 보석들은 저녁노를 받아 사방으로 빛을 내뿜고 있었답니다. 보석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방으로 빛을 발하며 반짝이는지 아이들도 그만 입이 딱 벌어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왜 거기 우두커니 서 있는 게냐? 하고 난장이가 꽥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회색 잿빛이던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시뻘건 구릿빛이 되어 있었죠. 난장이가 막 욕을 하려던 찰나에 으르릉 하는 소리가 한번 들리더니 그 검은 곰이 숲에서 나와 그들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난장이가 기겁을 하며 펄쩍 뛰었지만 도로 자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곰이 벌써 가까이 와 있었거든요. 난장이가 소리쳤어요. 곰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내 모든 보물들을 드리리다. 보시구려. 여기 놓인 이 아름다운 보석들을. 그러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나같이 작은 친구를 어찌해서 무엇하겠소.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게요. 자, 여기 이 마음씨 나쁜 소녀들을 잡아 먹으시구려. 얘들은 살이 보드라봐 식욕을 돋우기에 그만이요. 자, 얘네들을 드시고 나는 살려주시오. 난장이의 말에 곰은 한마디 대꾸도 않고 자신의 앞발로 인정사정 없이 이 난장이를 한 방을 세게 쳤어요. 그리하여 난장이는 두 번 다시 움직이지 못했죠. 아가씨들은 너무 놀라 달아났어요. 그런데 그 곰이 아가씨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흰눈이와 빨간 장미 두려워 마요. 기다리라고. 나랑 같이 가죠. 그제서야 그녀들은 그 목소리를 알아보곤 기다렸죠. 그가 다가왔을 때 보니 순식간에 그의 곰 가죽이 벗겨지지 뭐예요. 온통 황금인 옷을 입은 잘생긴 남자가 거기 서 있었답니다. 나는 사실 왕자라오. 저 사악한 난장이의 마법에 걸렸던 것이라오. 내 보물들을 훔쳐간 저자 말이오. 그가 나를 곰으로 변신시켜 숲을 헤매고 다니게 했다오. 이제 난장이가 죽어 내가 마법에서 풀려난 거랍니다. 흰눈이는 왕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빨간 장미는 그의 동생과 결혼을 했지요. 그들은 난쟁이가 자신의 동굴에 모아두었던 막대한 보물들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답니다. 엄마도 딸들과 함께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죠.